정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 폭우 대처 회의도 직접 주재를 하면서 연이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첫 재난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를 훨씬 웃도는 매우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희생자가 생기고 네. 따라서 상당히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매우 당혹한 며칠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상황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또 오늘 새벽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그 만전의 대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정치적인 그런 공방도 있는데 일단은 이 폭우가 끝날 때까지는 초당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서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고 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 맞고요. 이 폭우가 일단 끝난 다음에 어떤 법적 정비를 해야 되고 행정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그런 그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또 재발되는 일은 없도록 조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위기관리센터가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고 기동성 있게 작동하고 또 그런 그 초동 대응에 있어서 그런 기민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론 저녁부터 새벽까지 자택에 머물면서 지시를 하고는 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위기관리센터에 직접 가서 그 대통령이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또는 그 기동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참모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그 윤 대통령이 자택에 있었다는 점을 문제를 삼으면서 특히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엮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말꼬리 잡을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직접적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현 정부와 대통령실이 이틀 전 8월 8일에 국가적 위기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정부를 믿고 정부의 그 조치에 단순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8월 8일 7시 30분경 그러니까 대통령이 퇴근하는 시점에서 사실상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국가위기센터가 가동됐어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서 정부 부처가 긴급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그대로 그 시행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그대로 퇴근하셨고 정부는 중대본 중심의 통상적인 재난 수준의 대처를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인명피해, 재산피해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을 따지다 보니까 졸속적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정쟁할 것은 아니고 차분하게 이제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국가위기센터 가동 문제를 언급할 때에는 과거 청와대에 계셨다면 관저와 직무실과 위기관리센터가 다 도보로 1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정부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언급이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이제 차분하게 단순하게 재난안전 대책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후에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나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곁들여서 살펴볼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은 어쨌든 내일까지 또 폭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틀 전과 같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강구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상을 뛰어넘는 호우량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을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또 논란을 좀 더 키운 거 되냐는 비판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대통령은 어찌됐든 간에 뭐 퇴근을 했고 위기관리센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고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무심하지 않다라는 것은 충분히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밤을 새면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수석의 저 한마디가 모든 것을 그냥 허물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사실은 참모들은 정무적인 경험도 있고 또 그 안에 뭐 언론인 출신도 있고 정치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을 보좌를 못하는지 정말 오히려 대통령이 갑갑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지금 위기관리센터 이태원의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나올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 퇴근 안 하냐라고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있어서 심리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저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고요. 단지 이번 사태가 이제 완료된 다음에는 이 기상이변이라는 게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의 이 그 재난과 관련한 매뉴얼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뀌는 과정에서 위기관리센터도 지금 이제 그 주로 이제 안보 요원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 재난도 하나의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 의식 속에서 얼마만큼 이제 기동성 있게 위기관리센터를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건은 재난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지금은 사저인 상태잖아요. 근데 위기관리센터는 지금 용산 집무실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곧 그 한남동 관저로 이전을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재난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남동 관저로 대통령이 가되 향후에 여야가 바로 이런 그 한반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관리의 대응을 위해서 집무실 옆에 그러면 대통령의 관저를 그 뭐라 그럴까 다시 공사함으로써 좀 더 위기 관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여차하면 벙커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난하지 말고 바로 지금은 협조할 때고요. 나중에 그런 문제까지도 포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될 과제가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들어볼까요? 위기관리센터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 지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만약에 재난 상황 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같은 안보 위기가 발생했다고 하면 위기관리센터가 지금 가동될 수 있는 상태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8월 8일 저녁에도 위기관리센터를 가지 않은 것이 실제 위기관리센터가 적정하게 가동될 수 없는 상태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둘 다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향후에 뭐 위기관리센터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하면서 단언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준비돼 있고 가동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야당의 이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건 어떤 협조를 구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원래 정부에 부여된 기능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인 태도, 이번 이 호우 사태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적어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할 만한 준비나 매뉴얼 그리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대통령부터 참모 또 행안부 장관이나 총리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내일 만약 또 폭우가 온다고 했을 때 이틀 전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부연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센터장은 아마 군 소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는데 지하에 벙커가 없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벙커를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단지 이번에 이 폭우에 대해서
대해서 중대재난본부에서 이것을 맡아서 했던 이유는 갑작스럽게 지금 이게 지금 10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갑작스러운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위기관리센터를 작동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단지 지금 관저가 한남동인데 네. 한남동에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까지도 거리가 있다 보니 이거보다 더한 위기에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야당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동의하고 있잖아요. 집무실과 관저가 1분 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5년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시 청와대로 갈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다시 이 대통령 집무실 옆에 관저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라는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이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결국엔 가처분 신청을 온라인으로 냈습니다.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좀 어떻게든 좀 접촉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정치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좀 진단을 하십니까? 아니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모든 선택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매우 역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모 인사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게 사실은 어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저께 그렇게 폭우가 내리는데 책임 있는 집권당이라는 데서 그렇게 비대위를 만드는 일이 급했냐라고 결국은 이제 또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본인이 그래서 오늘 가처분 신청을 한 것 같고요. 결국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준석 대표 지금 만나야 되는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내가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형국으로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비대위가 정말 이준석 대표로 하여금 다시 그 생각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안을 하기 전에는 이게 정치적인 해법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비대위 구성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솔직히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에요. 지금 지난 5년도 엉망진창이었는데 지금 또 꺾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받쳐주는 집권당이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 지지도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려야 되는데 비대위 상황에서 문제의 단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전화 메시지를 열므로써 생겼는데 그런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지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이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비대위에 들어간다? 따라서 정책위 의장도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과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설사 이준석 대표를 만난들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를 설득할 기제는 없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국민, 여론이 볼 때 이 비대위가 진짜 할 만큼 했다. 이준석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다 딱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기 비대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저는 그 성격을 아는데 본인이 지금 그렇게 그런 거에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도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나마 윤핵관 중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 변호사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할 때부터 다 예견된 상황이었죠. 근데 권성동 대표와 대통령 간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비대위 체제가 좀 더 빨리 왔다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나 대통령의 입장을 추론해 보면 네. 이준석 대표 체제로 당이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고요. 징계를 통해서 직무
정지를 했지만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조차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 간담회 때 그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네. 유상범 의원 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또 징계해서 비대위 얘기가 그때 벌써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가 복귀하거나 이런 시나리오 애초에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로서는 뭐 정치적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를 법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적 판단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지금까지의 판례 입장을 보면 정당 내부의 문제에 대한 인용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른 선택지는 없지만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기소시 당직 정지, 이 당원 개정 여부를 두고서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후보들 다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방탄용 개정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의원은 뭐 최근에 입장을 밝히셨고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당원 개정 운동을 벌이면서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전준희하고 비대위에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대적인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할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돼 있고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또 납북 어부 송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직 국정원장 2명 일단 뭐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외에도 전 정부 인사, 장관, 공무원 또 뭐 현재 당직자로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수사 압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을 이 조항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할 경우에 당직을 배제하는 조치가 적정한가? 과도한 당원권 제한이라는 부분도 있고 무죄 추재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원래 검토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이재명 의원을 위한 뭐 당원 개정이나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조항 자체가 부패 혐의 관련 기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각종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대부분은 공직 업무 수행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직권남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혹시라도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당원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본인의 어떤 그 당직 정지를 막기 위해서 당원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리가 없고요. 조항 자체의 형식도 보면 재량 규정입니다. 기소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 조사를 통해서 징계 절차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총장이 직무 정지하고 윤리에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장상으로 보면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어제였나요? 이게 토론회에서 인천 계양을 셀프 공천 사실에 대해서 맞다라고 확인을 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용진 후보나 아니면 그 강훈식 후보도 이건 사당화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원 개정 문제를 사당화까지 연결시키는 좀 다소 무리한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원에 대해서는 당내에 꼭 이재명 의원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이 조항으로 인해서 향후에 현 정부에 의한 대대적 정치 보복성 사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당원 규정으로 당원에 대한 자격을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상당히 야당으로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검토된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재명 의원이 뭐 스스로 뭐 셀프 공천이라는 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뭐 그 공천의 문제도 그렇고 당원 개중의 문제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이 본인의 사실상 권한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몇 가지 상황만을 가지고 사당화 한다 이런 비판은 좀 과다하다고 두 개를 봅니다.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그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는요.
지금 그 당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관심은 모두 국민의힘에 지금 그 쏠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치판은 말입니다.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관심이 있는 게 무관심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경선이 별로 그렇게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표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정당 사무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개입하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들끼리 뭔가를 바꾸면 바꿀 수 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당 민주주의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당원 80조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그 전제 조건을 보면은 굳이 그걸 안 바꿔도 뭐 윤리심판원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당직을 유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요때 왜 이걸 바꾸려고 하느냐. 그리고 솔직히 그거 많은 사람들이 청원하면서 이재명 때문이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유권자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재명 당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재명 의원이 지금 의원직도 가지고 있고 당 대표직도 가지고 있고 이제 당원도 바꾼다. 진짜 철갑을 두르도 방탄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거 보면은 그렇게 골리앗이 그냥 철갑을 둘러도 결국은 한 방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역발상으로 보면은 정치인들은 직권 남용이니 아니면은 비리, 불법 또는 비법 이런 일을 저질러도 이게 정치적인 박해다, 정치적 보복이다 그러면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곡해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대중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항상 정치를 하다 보면 여는 야를 바라보고 야는 여를 바라보는데요. 실제로 이걸 심판하는 사람들은 유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그 당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이 이거 당원 바꿀 때냐. 저도 사실은 보수 정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지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쓴소리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이 정당이 발전하지 않으면 이 모양 이 꼴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어서 하나도 안 바뀌면서 이 악순환을 계속할 거라는 그런 참 그 비관적인 그런 그 예단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